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할 방종관 센터장님 또 태성화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두 분 모시고 어떤 이야기 나눠볼지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린 드래곤? 지금 초록용? 영어 시간인 거죠? 초록용. 네. 초록용. 농룡. 전장의 택시? 예. 야, 박스같이 생겼죠. 저거. 이거는 근데 참 허준 씨 매번 느끼지만 예. 어쩜 이렇게 모른 척을 해요? 아이 부끄러우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제목이 두 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전장의 택시, 그다음에 그린 드래곤. 이게 사실은 전장에서 서로 적과 적이 다르게 불렀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장갑차인데 미군들은 M113 장갑차를 베트남전에서 전장의 택시라고 불렀고요. 북베트남군은 저것을 그린 드래곤이라고 부른 거죠. 왜냐하면은 전장의 택시하면 택시가 뭡니까? 필요할 때 언제든지 바로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밀림 지역을 이동하면 얼마나 병사들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 장갑차를 타고 이동하면 뭐 저격병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장의 택시라는 별명이 붙었고요. 위장색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밀림 색깔을 고려하면 이제 초록, 그럼요. 녹색 이런 이제 얼룩무늬 위장을 했는데 네. 베트콩들은 현대식 뭐 장갑차 이런 거 볼 기회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저게 뭐야?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 그 용이라고 하면 좀 뭐 놀라운 또 놀라운 존재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린 드래곤이라는 명칭을 붙였던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장갑차가 되겠는데요. 장갑차보다 먼저 개발된 게 이제 탱크 전차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탱크는 1차 대전 말미에 철책과 참호를 통해서 많은 희생이 생겼을 때 이걸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전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면 장갑차는 어떻게 개발이 된 건가요? 장갑차의 목적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목적 측면에서 보면은 저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병사들을 전장에서 빨리 신속하게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수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차가 개발돼 있지 않습니까? 전차가 개발되고 나니까 보병들이 걸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타고 가야 되고 방어를 받은 상태에서 전차와 같이 협조된 작전을 해야 되는데 그 수단으로서 장갑차가 등장한 겁니다. 그 전에 전차 위에 이렇게 타고 다니고 막 올라타서 이동하고 그랬었죠. 그렇죠. 네. 제1차 세계대전의 전차에 보면 보병들이 같이 탔습니다. 10여 명이 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네. 전차는 전차대로 특화되고 그다음에 병사들을 싣고 다니는 이동식 수단은 뭔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장갑차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방식에 따라서 형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저것이 궤도형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바퀴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장갑차가 또 있습니다. 이제 용어로는 뭐 차륜형 또는 장륜형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보병들을 이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될 때는 차륜형 장갑차를 주로 많이 쓰고요. 전차와 협조된 작전을 할 때는 궤도형을 많이 씁니다. 차륜형은 도로 위에서만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죠. 네. 야지나 뭐 사막이나 이런 데서는 저 차륜형이 속도나 또 여러 가지 험지 극복 능력이 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화 부대에서 작전을 하는 장갑차는 주로 궤도형을 쓰고요. 보병 부대에서 보병들의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장갑차는 차륜형을 쓰게 되겠습니다. 이 전차와 협동 작전을 그렇습니다. 위해서 예. 생겨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최초의 장갑차는 언제 생겨났을까요? 예, 최초의 장갑차의 기준을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가 좀 중요하긴 한데요. 실전에 쓰인 장갑 차량의 시초는 1902년 영국이 만든 심스 모터 워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심스가 만든 전쟁에 쓰이는 자동차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언제 투입됐냐? 그리고 어떤 나라가 투입했냐? 바로 이탈리아가 1911년부터 1912년에 벌어진 이탈리아 투르크 전쟁에 장갑 차량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본격적인 장갑차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자랐어요. 이제 1차 세계대전 정도로 가면은 바야흐로 정말 성공적인 차량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네. 그리고 성공적으로 투입한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벨기에군. 벨기에군이 투입한 미네르바라는 장갑차입니다.
이때부터는 무장이 고정 무장이 되면서 호치키스 기관총이나 맥심 M1910 기관총 같은 것이 전면이나 뭐 심지어 어떨 때는 두정이 같이 붙기도 하고 아예 차량에 장착이 돼서 보병을 지원하는 임무에도 이 부분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차 하면 그래도 독일 아닌가. 그렇죠. 분명히 독일에 뛰어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탈리아와 벨기에 얘기는 하시면서 독일 말씀은 없으셨거든요. 1차 세계대전 때 장갑 차량은 주로 정찰, 경계, 적진 침투 등의 아주 소수가 쓰이게 됩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의 특징은 연합군이나 동맹국 모두 기갑 전력들을 폭넓게 운영하면서 군대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전격전의 시작이 2차 세계대전. 그렇죠. 전차들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갑차도 빨라져야겠죠. 당연하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차가 가는 길을 장갑차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존의 차륜형 장갑차로는 그 임무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전차가 빠르게 전격전을 통해서 적의 막 중심을 뚫고 들어가는데 보병이 쫓아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차로 빨리 이 장갑차로 쫓아가야죠. 예, 여기서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네. 가기 쉬운 길은 적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매복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럼 전차가 가기 쉬운 길로 가진 않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차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장갑차도 이제 궤도가 아하.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 예상하신 그 점이 딱 들어맞아요. 어허. 그럼 어떤 나라가 제일 먼저 만들었냐? 독일. 독일입니다. 네. 독일에서 그런 차량을 만들었는데 이 차량은 약간 특이해요. 지금 보시듯이 오. 네. 앞쪽에는 바퀴가 있어요. 네. 근데 뒤쪽에는 또 궤도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차량들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보통 단궤도 차량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요. 네. 독일의 이 차량의 이름은 조금 복잡하긴 해요. SDKFG 251이라는 차량이에요. 엄청 근데 세련됐네요, 생긴 게. 그래서 이거를 독일어로 이야기를 하면 손드라크라프트 파조이크라는 차량인데 네. 이걸 직역을 해서 말씀드리면 특수 목적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장병들 그리고 네. 미군 장병들도 이 차량을 하노마그 장갑차라고 불렀습니다. 하노마그요? 하노마그는 제작사 이름이에요. 아. 즉, 대명사가 네, 돼버렸구나. 그냥 일종의 대명사가 됐군요. 예. 보통 이제 2차 대전에서요, 유행을 독일이 만들면 찍어내는 건 미국이 찍어내죠. 그렇죠. 대량 생산은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반궤도 차량을 4개 모델을 운용을 했습니다. 네. M2, M3, M5, M9 해서 4개 모델을 반궤도 장갑차를 운용을 했습니다. M2는 원래 프랑스 모델을 미국에서 생산하기 위한 모델이었고요. 그 다음에 M5하고 M9은 미국에서 값싸게 만들어서 소련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막 제공해주기 위해서 사실은 조금은 좀 대량 생산을 위해서 만든 반궤도 장갑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네. 독일의 그 장갑차보다 확실히 덜 튼튼해 보이고 네, 예. 대량 생산하기 좋아 보이는 그냥 트럭처럼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 그 나름대로 이제 M2에서 조금 더 길이도 늘리고 조금 더 보강해서 만든 게 M3 모델입니다. 그래서 M3 모델을 만들어서 53,000대를 생산해서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한 거죠. 여기에도 12명이 탑니다. M3에도 12명이 타고 무장은 이제 12.7mm, 그다음에 7.62mm 기관총을 장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호력은 얇은 부분은 한 6mm 정도, 또 두꺼운 부분은 한 12mm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방호력은 결국은 소총탄 정도 방어밖에 안 되는 거죠. 그 6.25 전쟁 당시에도 우리 군에도 그 장갑차 독립사단도 있었죠. 그렇죠. 1948년도 12월 10일 날 독립기갑연대가 창설이 됩니다. 연대가 있었군요. 연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장비했던 장갑차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M2 반궤도 장갑차, 그다음에 M8 그 장갑차 이렇게 두 종류가 있었는데요. M2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프랑스 모델을 미국에서 조금 개조하기 전의 모델이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M3보다 조금 작습니다. 네. 탑승 인원도 12명이 아니라 8명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뭐 기동력이라든가 뭐 방호력이라든가 이런 건 다 거의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M3보다 적게 생산됐습니다. 한 13,000대 정도만 생산돼서 이제 105mm 포를 끈다든가 또는 뭐 정찰에 활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M3보다는 조금 덜 사용되고
조금 버전으로 따지면 조금 낮은 버전의 장갑차. 이걸 이제 한국군한테 준 겁니다. 네. 사실은. 두 번째는 M8 차륜형 장갑차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M2가 한 24대, M8이 한 27대 정도를 받았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M8은 장갑차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우리 한국군이 어쨌든 그때 최초의 신생국가로서 최초로 받은 뭐 장갑차에 가까운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소개를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8은 길이가 4.7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형 SUV보다 더 길이가 짧죠. 짧네요. 네, 짧아서 탑승 병력도 4명밖에 안 됩니다. 37mm 주포를 장착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대신에 인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뭐 실제로 보병이 탈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방호력은 조금 더 앞에서 M2, M3가 전면 장갑이 뭐 12mm 정도 된다면 이거는 25mm 정도. 예, 장갑에 대해서 조금 더 장갑이 두꺼웠고 한 8,500대 정도가 생산됐다고 그럽니다. 예.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무전기가 굉장히 고성능, 고출력 무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무전을 전하는 중계 차량으로도 많이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나중에 유엔군이 참전을 하면서 유엔군들의 지휘관들이 이 차량을 지휘 차량으로 사용을 하기도 했어요. 자, 그럼 다시 눈을 한번 돌려서요. 2차 세계대전. 요 2차 세계대전은 끝났지만요. 미국, 소련의 냉전이 이 뒤에 바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군비 확장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장갑차 경쟁도 당연히 치열했겠죠.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전차와 합동작전을 할 수 있는 협동작전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장갑차 결국은 냉전 시대에 출범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자료를 뒤져보면은 연구해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말기부터 이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은 안 됐지만 그 고민의 과정을 따라가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의 말기에 미군이 생각했던 장갑차는 M44 장갑차라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궤도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병력을 24명 태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덩치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장갑차 무게도 23톤이었습니다.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57년도에 그 설계 개념을 완료를 해서 60년대 짠 하고 나타난 게 그 유명한 앞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한 전장의 택시 M113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등장하게 됐고요. 그래서 M113은 무게가 불과 10톤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1개 분대가 탑승하고 그 다음에 기동성이나 또 어떤 생산 단가 이런 것도 굉장히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장점으로 인정을 받아서 굉장히 대량 생산된 이런 장갑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전쟁에 투입된 게 베트남 전쟁이었죠. 네. 그런데 베트남 전쟁에 딱 투입됐는데 초기 모델에서 취약점이 발견됐습니다. 뭐냐면은 화재 취약한 겁니다. 저게 알루미늄 차체에다가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에요? 예, 취약점이 식별되니까 결국은 응급 조치로 해서 위에 포탑 자체가 없습니다. 기관총만 딱 올려져 있는 저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기관총 사수가 보호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탑을 임시로라도 완전히 뭐 전차 포탑처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앞에 그런 거 사수를 보호할 수 있는 포탑을 만들어 이렇게 이제 지시가 떨어져서 개량이 됐고요. 또 하나는 엔진을 디젤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량한 게 M113A1이 등장하게 된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군이 최초로 기계화 부대를 창설하면서 가지게 된 장갑차, 제대로 된 장갑차, 바로 저 모델입니다. 123A1. 1967년도 미국에서 처음으로 우리한테 86대를 저희한테 최초로 제공을 해줬고요. 베트남전에서 맹호 부대가 갔을 때 미군들도 저걸 사용하니까 우리도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44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71년도에 미 7사단이 주한 미군 이제 2개 사단이 있다가 7사단이 먼저 철수를 하거든요. 그때 270여 대를 또 받았습니다. 한 400대에서 500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73년도 드디어 기계화 사단을 우리가 최초로 창설했습니다. 그럼 냉전 시대에 이런 베스트셀러 걸작을 미국이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소련도 이에 맞서는 장갑차를 만들어냈겠죠. 그렇죠. 1967년도는 장갑차 발전에 있어서 항상 회자되는 연도입니다. 예. 1967년이요. 예. 왜 그러냐면은 1967년도 냉전 시대에는 쌍방이 야 쟤네들 무슨 무기체계 갖고 있어 이렇게 항상 이게 긴장해서 주시하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67년도 혁명 기념일 프레이드를 하는데 소련이 신무기를 딱 등장시켰습니다. 그게 BMP-1 새로운 형태의 장갑차가 딱 등장한 겁니다. 딱 저 모습을 보고 나토를 포함한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전차처럼. 야 전차야 장갑차야 이렇게 된 거죠.
왜 그러냐면 M113하고 비교해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M113은 기본적으로 전장의 택시라는 별칭처럼 병력들을 단순히 이동시키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딱 보시면은 BMP-1은 전차 포탑처럼 포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게 장갑차야, 전차야라는 생각을 탁 가지면서 저것을 타면은 막 이동간에도 전투를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한 거죠. 특히 저기 보면 이제 그 충항구라는 걸 옆에 보병이 탑승하는데 그 옆에 탑승한 상태에서도 사격할 수 있도록 충항구를 다 만들었습니다. 와. 거기다가 저게 70mm급 이상의 주포가 달려 있죠. 그래서 미국 야 개념이 다른 장갑차네라고 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저 때부터 이제 보병 전투 장갑차라는 개념이 등장한 겁니다. 어허. 그래서 병력을 이동하는 것 플러스 전차와 협조된 작전을 이동간에도 전투를 하는 그런 장갑차가 등장한 거죠. 새로운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 등장 배경은 또 이게 시소 게임인 겁니다. 네. 1950년대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량 보복 전략이라 그래서 재래식 전쟁에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했거든요. 억제를 위해서. 소련군의 입장에서는 야 이제 전쟁은 핵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전쟁을 해야 돼. 그러면 앞에서 M113처럼 또는 위에 개방된 장갑차로는 방사능 낙진이나 이런 상황에서 작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차처럼 보호된 상태에서 보병들이 저 안에서 방독면이 있고 어느 정도 핵전 상황에서도 작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런 개념에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개념, 이제 이 적용된 BMP-1이 등장하면서 서방 군사 전문가들한테 상당한 충격을 가하게 된 거죠. 장갑차에 대해서 저희가 뭐 113A1이라든지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아직도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장갑차에 대한 신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1차 대전 당시 처음 등장한 장갑차는 2차 대전과 6.25 전쟁을 거치며 주력 무기로 자리 잡는다. 뒤이어 냉전 시대에서는 미국과 소련이 각각 M113과 BMP 계열 장갑차를 개발하면서 발전을 거듭한다. 특히 미국 육군은 현대적 장갑차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은 브래들리를 개발하는데 현대 전장에서 보병의 발로 자리 잡은 장갑차의 발전 과정과 미래 청사진은 무엇인가? 진화를 거듭하는 장갑차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